네, 첫 번째 기조 발표로 공공임대주택 계획 방향 수립 연구의 총괄을 맡고 계신 세종대 김효 교수님께서 공공임대주택의 시대 정신, 사회 통합을 위한 공간의 사회적 논리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전문가들, 선생님들, 그리고 아마 이 순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우리 소위 르페브르가 이야기하는 공간을 생산하는 데 관련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앙리 르페브르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뛰는, 아마 책을 읽을 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공간을 생산하는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 사회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엄청난 그 희열과 그리고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새로운 사회는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할 건가? 사회의 부조리한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런 화두를 던지죠. 사실 이러한 논의는 한 200여 년 전에 이 사람에 의해서 구체화됩니다. 제레미 벤담이고요. UCL 대학교 본관에 가면 이 사람 UCL 본관에 있는 이 사람의 이제 뭐랄까요, 상인데 이분이 머리카락이 진짜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해골에 이렇게 입힌 거고요. 뼈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레미 벤담이 주장하는 게 결국은 이 공간을 통해서 이 파놉티콘의 개념을 최초로 이제 제안한 분이죠. 이 판이 모두라는 뜻이고 옵티콘이라는 뜻이 이제 보다의 그런 근원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파놉티콘 결국은 이분이 이제 감옥소를 구체화해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감옥소의 의미가 뭐냐면, 이 공간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최소한의 죄수를 가지고 교화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에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런 개념에서 파놉티콘을 주창을 하고, 이 공간이라는 게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마 최초로 실제 그림으로 구체화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생전에는 이 감옥을 구현을 못합니다. 자기 사제를 틀어서까지 시도를 했지만,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거의 한 200년 후에 미셸 푸코라는 학자에 의해서 굉장한 조명을 받게 됩니다. 즉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개개인의 그리고 집단의 신체는 물론이고 영혼까지 감금할 수 있다. 그래서 권력과 국가가 개인의 신체와 개인의 신체와 영혼을 어떻게 구금하는가, 어떻게 그리고 처벌을 하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써서 이런 공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조금 더 가까이는 이 세넷 교수가, LSE의 리차드 세넷 교수가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핫한 책이죠. 빌딩 앤 드웰링, 짓기와 거주하기라는 책을 저술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독자층이 한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넷의 기본 정신은 이 플래시 앤 스톤이라는 살과 돌이라는 책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이 세넷이 하는 얘기도 이 공간이라는 것이, 특히 도시의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 있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신체를 그리고 우리 사회를 길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공간의 양심적인 도시 공간, 이런 건 무엇인가, 사회 윤리를 위한 도시 공간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공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온 이 공간은 특히 집합주택에서는 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 저희들이 최근 한 50년간 진행된 전 세계 연구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고층 주거가 인간에게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가족 관계 모두에게 악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제가 열거할 수는 없고요. 개인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그리고 가족 간의 폭행의 빈도가 더 많다라든지 여러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개인이나 가족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이런 대규모의 고층 주거단지가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타적인 이 사회를 위한 사회를 지지하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라도 대규모의 고층 주거에 거주하면 그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는 특정 뭐 한두 분의 연구가 아니고 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수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이야기들 하죠. 이 우리나라의 거의 전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17년 동안 1위입니다. 2017년도에 OECD에 새로 가입하는 리투아니아의 2위 자리를 한 번 내줬고요. 아직까지 줄기차게 2위와는 현격한 격차를 벌이면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공간의 문제만은 다 아니죠. 오히려 공간보다는 다른 문제가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 우리는 공간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러한 사회적인 이 병리 현상을 최소화할 것과 관점에서는 이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젠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살 연구를 제가 하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공간에.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오히려 판자촌보다도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만들었던 과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적으로 그 숫자를 채우게 급급했던 그런 시절에 만들었던 영구 임대 아파트가 판자촌보다도 오히려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니까요. 자살률이 더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만들었던 공공 임대 아파트의 거주자를 실제로 5년간 추적을 해보니 고층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층부에 사는 사람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또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고층에 살면 그렇지 않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를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실패한 주거단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으로 실패한 주거단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과 격리되고 대규모 단지고 그다음에 고층 위주의 그런 주거입니다. 특히 이제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고층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개념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얼마가 고층인가요? 얘네들은 8층 이상이면 고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단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주자의 행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공간과 사회 환경, 아까 위원장님 또 말씀하신 공간 환경, 생활 환경,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인문학적인 것 같지만 심리학 자체가 사회 과학이듯이 이 공간에 따른 사람들의 행태는 과학적으로 규칙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설계를 했다는 점, 그리고 입주자의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을 무시하고 전문가들이 또는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건설했다는 이러한 점들을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은 암스테르담에 있는 제가 2개의 단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암스테르담의 벨머미어인가요? 이 벨머미어 단지도 보시면 이 그림으로 보시면 너무나 분위기 좋죠. 거의 공원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실패한 주거단지라고 검색하면 대표적으로 올라오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부 철거돼서 다시 이제 신축되기도 하고 리모델링도 되고 현재도 아마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의 사진이고요.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례입니다.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프리토 이고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죄송합니다. 이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와 똑같이 공급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대규모 고층 단지를 지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72년도에 이 같은 경우는 국제 현상 설계를 통해서 미노루 야마자키가 당선이 되고 근대 건축의 시작이다. 그렇게 정말 엄청난 그런 반향을 일으켰지만 72년도에 폭파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지어진 단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지어온 주거 방식을 보면요, 이 사실은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이나 심지어는 학계에서조차도 시민들은 말할 거고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고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사례로 보여드리겠지만 똑같은 땅 면적이라도 우리나라는 고층을 몇 개 꽂아서 1000세대를 달성을 하고요, 소위 선진 사례를 보시겠지만 거기서는 똑같은 1000세대를 달성하더라도 건폐율을 높입니다. 땅에 많이 붙여서 짓는 거죠. 똑같은 용적률을 소화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층 위주의 대규모 단지의 그런 관행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지난 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지어진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그리고 신도시들의 건폐율과 용적률 그래프에 이 단지들을 찍어봤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죠. 조금 전에 실패한 단지 사례로 보여드린 벨모미오 단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건폐율 10%, 20% 선 사이에 그리고 200%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땅을 적게 쓰고 소위 꼬르비지에가 이야기하는 수직도시, 그런 도시를 지향을 해온 거죠. 프라이버시와 조망, 개인의 선택, 비싸게 팔리는, 소위 비싸게 팔린다고 믿는 그런 단지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가장 최근에 지은 이 그리니치 빌리지는 이따 이 사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율 한 30% 정도입니다. 런던에서 짓고 있습니다. 보시면 용적률이 거의 400% 언저리, 350, 300에서 400 사이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거 단지의 용적률이 너무 낮아요. 그렇죠? 어쨌든 용적률이 우리나라의 거의 한 2배에 달한다는 거고요. 또 의미 있는 거는 건폐율을 보시면 건폐율이 거의 50%에서 한 70% 사이에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 하면 살아가면서 사람들 간에 부딪힘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많이 깔아서 짓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로 수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이웃과 뭐 담소하고 같이 뭐 화분도 키우고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겐 시사점을 주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층수입니다. 층수도 보면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뭐 20층, 뭐 요즘 민간 재건축 아파트는 35층이죠. 맥시멈 다 채워져,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근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지은 세계적인 단지를 보면 10층 이하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블록 사이즈도 보면 우리나라는 400 x 400, 블록 사이즈가 엄청 크죠. 300 x 300m.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블록 사이즈가 대개 10,000해배, 그러니까 1헥타르죠. 100 x 100 블록 정도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갑니다. 뭐냐면 도시에서는 이 한정된 토지 자원을 가지고 훨씬 더 밀도를 높게 짓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상기 신도시 보면 제가 밀도가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정된 토지 자원에 그렇죠? 밀도로 우리가 땅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주거를 짓다가는
저는 굉장히 암담한 우리 사회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 일요일인가요? 반짝 하늘이 개었길래 제가 한 7년 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판자촌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비닐 장판입니다. 집안 방바닥에 있어야 될 비닐 장판이 지붕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붙어 있어야 될 바퀴가 지붕에 올라와 있습니다. 비가 세기 때문이죠. 양재천 바로 건너편 남측에 있는 포이동의 재건마을입니다. 이 재건마을은요, 군사정권 때 도시공간을 표류하는 자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좀 외람된 표현을 쓰겠지만 다 잡아서 서초동의 정보사 부지 뒤에다가 다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88 올림픽을 하면서 밤에 이 사람들을 트럭에 태우고 이쪽으로 데려다 놨죠. 그리고 펜스를 칩니다. 88 올림픽을 한다고.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지금 뭐 상황을 보시고 계시는데 길 건너편 대각선에는 굉장히 화려한 50층의 주상복합들이 절비합니다. 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도저히 안 볼 수 없는,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만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양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돈이동 쪽방촌에서도 설문지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이 보시면 여기가 종로 3가역입니다. 또 다른 출입구고요. 종로 3가역에서 걸어서 30초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 말씀을 듣고 안 가보신 분들이 돈이동 쪽방촌을 가시면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각적으로 골목이 꺾여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절대가 안이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여기를 보시면 내부의 좁은 골목에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저희가 다가가니까 같이 막걸리 먹자고 너무나 친근하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러한 공간 구조를 누가 만들어낸 거죠? 여기 그러니까 소위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만든 겁니다.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이 사람들을 도시의 이방인으로 만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회 통합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주거를 선택하는 다양성이 자본으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돈으로밖에 표현 안 됩니다. 똑같은 모양의 유사한 양식의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돈으로만 표현됩니다. 이런 사회가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집을 아까 50층 주상복합도 보셨지만 도시의 어수선함에서부터 나 스스로를 격리합니다. 나 자신을 타자화하는 거죠. 이 사회와 무관하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와 다름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시골에서 자랐지만 우리 DNA는 아직 안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 표현되는 페노타입이라 그러죠. 표현형은 뭐 어린들끼리 야 임대야 이리 와봐, 이런 어린이들끼리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본적인 우리의 DNA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최근에 진행된 학술 연구 플러스 개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에 짓고 있는 전 세계적인 단지들의 공통점을 추출한, 적어놓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그림이죠. 뭐 우리나라의 과거에 만들었던 그런 신도시의 모습이고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넓은 공간, 그리고 그런 공간을 넓은 오픈 스페이스, 그렇게 해야지 또 당선이 됩니다. 그래야지 경쟁에서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런 단지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산하고 있고요. 다른 몸짓도 굉장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리고 도시에 이런 타적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지만, 그리고 길과 우리는 무관하다. 방음벽을 칩니다. 이 방음벽 걷어내는 게 엄청난 노력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성공할지도 모르겠고요. 아마 출장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스웨덴의 말메 단지입니다. 이 5층 이하의 용적률이 뭐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한 18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LH나 SH나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용적률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단독주택에서부터 5층짜리가 5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균 3층이라고 보면 돼요. 평균 3층이라면 건폐율 60%면 18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짓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20층 한 6개 동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자꾸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다는 거죠.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런던의 그리니치 빌리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검은색 벽돌로 된 거는 아마 단독주택일 겁니다. 애를 가진, 어린아이를 가진.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게 8층 주택입니다. 용적률 보시죠. 블록마다 좀 다르지만 이 블록 같은 경우는 거의 35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 짓는 방식이 너무 다르죠.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어온 그런 방식이 익숙지 않아서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이 짓는 방식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암스테르담의 아이버그에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용적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 석 장 남았는데요. 주거공간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그 일상 공간의 무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만들 때 조우, 우리가 공동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동체라는 건 사실 이 공동체라 그러면 공동체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 인식을 가진 분들이 야, 공동체 농촌의 공동체지 도시의 공동체가 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도시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도 서로 조우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이런 신뢰 관계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이거 사회에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도시 공동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이콥스가 결국은 저수활동하다가 마지막에 피켓을 들고 나가죠, 거리로. 뭐 하비도 마찬가지고, 부트남 이야기는 사회적 자본도 결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 힐리어 교수가 지금은 작고하였지만 이 건축가들한테 엄청난 영감을 줬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소통이 얼마나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공을 했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 통합과 결국은 포용적인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넘어야 될 허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그런 세 개의 꼭지가 어젠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죠. 호르크하이머가 이 자본주의의 야만성, 폭력성을 이 자본주의에 매수되어서 인간의 이성이 마비돼서 이 자본주의의 돈을 쫓아서 가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속성을 통렬하게 비판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도구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이제 책을 씁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고층 주거에 대한 대규모 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도 보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단지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카드도 만들고 인공 데크를 만들어서 도시와 레벨을 분리를 하고 그렇게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박범신의 소설을 보면 나의 손은 말굽이 살인 무기를 상징하는 거죠. 박범신의 소설을 보면 이 자본주의의 이 폭력성에 인간이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본주의의 이 돈이라는 게 우리 주거 공간을 만드는 절대 가치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비대면 기술을 더 발전시키자. 이번 기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속성은요, 만나서 마시고 이야기하고 같이 떠들고,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대면 기술을, 인간이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대면 기술을 우리가 더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공공주택 지구 500%, 50층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어젠다를 먼저 이제 들고 나온 거죠. 그런데 앞서 이제 많은 연구에서 보셨지만 주거 지역이 50층, 굉장히 암담하다고 봅니다. 권력은 길어봤자 10년인데 공간은 100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간의 10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공간에 인간이 노출되고 생활하다 보면 인간의 본성이 변합니다. 제가 DNA, 페노타입, 제노타입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미 상당 부분 인간이 변했고요. 우리가 지금 가까이 신망받는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동네에는 임대주택 안 돼, 님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율적인 의지일까요? 이 주민들의, 시민들의 정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입장에서 비판하자면 우리가 만들어낸 잘못된 주거 공간에서 그러한 이타적인보다는 이기적인 그러한 사회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이제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또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이제 손자 손녀 낳으실 텐데, 그건 정말 걔네들이 살던 그런 사회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김용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